네, 오늘 장을 또 정리해 보면서 하반기를 미리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예측과 전망이 어렵고 그 시장에 따라 대응하는 게 가장 맞는 전략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시장이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지를 안다면 대비하기가 좀 더 쉽지 않을까요? 예단 이야기 3프로TV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배웠는데 네, 또 이렇게 반갑습니다. 실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었던 기회는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하반기에 대해서 또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 무엇인지 이런 걸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이번 상반기의 가장 큰 문제가 금리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 물가 안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성장을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결국 뭐 파월 의장이 뭐 상하원 청문회에서 뭐 좀 상세하게 밝혔듯이 네.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급하게 올려야 되고 또 인플레와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바람에 경기의 위축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올 텐데 네. 시장의 관점은 언제 어떻게 오느냐. 그러니까 빨리 엄청난 경착륙이 올지 아니면 올해는 조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네. 한 내년 들어서 완만한 경기 침체로 이제 이어질지 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이제 다른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과 또 연준의 의견들을 종합해 볼 때는 저는 물가는 지금 6, 7, 8월 중에 정점을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네. 하지만 물가가 내려가는 것만큼 하반기에 경기도 만만치 않게 같이 내려갈 거다. 물가는 내려가면서 경기는 버텨주면 네, 뭐 굉장히 좋겠지만. 좋은데 그거는 뭐 조금 뭐 모순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경기를 희생해서 물가를 잡는 연준의 정책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경기 침체를 조금 우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침체가 결국 뭐 성장률을 따졌을 때 하반기에 아주 정말 주식시장이 추가로 하락할 정도의 그러한 경기 침체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경기 훼손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이번 5월, 6월에 시장의 급락이 좀 다소 많이 나타났는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체감상 소비자로서 또 그리고 항상 투자자로서 봐야 되는 게 유가의 흐름이잖아요. 유가가 잡히는 듯 하다가 중국 봉쇄가 어느 정도 해제되니까 다시 올라갔고 네. 이번에는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경기 침체, 소비 둔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살짝 꺾였었거든요. 네. 유가는 한 100불 위에서 안정세를 보이게 될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거 100달러 넘기기 어려워 보이는 줄 알았는데 155달러까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유가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경기 침체 때문에 떨어지니까 네. 좀 마켓은 또 걱정이고 또 안 떨어지면 인플레가 안 잡히는 거니까 또 맞아요. 걱정이고 그래서 좀 진퇴양난인데요. 제 생각에는 수요가 분명히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가 줄고 있고 공급 사이드에서는 조금 뭐 아쉽게도 지금 공급 쪽이 늘어날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사우디도 일산 1,150만 배럴 정도가 되는데 네. 추가 증산 여력이 굉장히 제한돼 있고 중동 국가 중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미레이트 빼면 사실은 실제로 증산할 수 있는 국가가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사우디를 방문할 계획이 있지만 아무튼 사우디에서 한 200만 배럴 일산 200만 배럴 정도만 또 증산을 유도한다면 네. 저는 뭐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유가가 좀 확실하게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내에서 이제 휘발유 가격이 떨어져야 미국 증시가 조금 숨쉴 공간이 생기고 그 미국 증시가 숨쉴 공간이 생겨야 글로벌 증시가 그래도 뭐 조금 안정감을 찾을 텐데 미국에는 일단 그 정유 시설이 풀가동입니다. 가동률이 90%인데 90%는 정유 회사의 가동률로는 거의 완전 가동이거든요. 네. 그리고 셰일 증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셰일 오일은 지금 리그스가 좀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셰일 오일이 좀 증산되고
앞서 말씀드린 사우디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증산이 조금만 보태주면 가뜩이나 이제 수요가 조금 줄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커지면서 유가가 저는 100불 밑으로 하반기에는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100달러 밑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금리 인상을 이전에는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 이야기 나오게 된 게 다 물가 때문이잖아요. 네, 물가가 네. 너무나 급격하게 올라서 때문이잖아요. 그럼 이를 잡겠다라고 포부를 밝힌 만큼 금리를 좀 많이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내한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지. 네, 지금 뭐 시장의 일반적인 컨센서스는 뭐 7월에 75bp 네.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맞아요. 저도 75bp를 인상할 거다. 왜냐하면 프론트 로딩이라고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면 물가의 꽁무니를 쫓아가면 안 되고 선제적으로 많이 올려서 좀 물가를 잡고 그 다음에 물가가 좀 잡히는 게 보이면 띄엄띄엄 올리거나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가는 이제 그런 전략을 연준이 취할 가능성이 높고 네. 이번 청문회에서도 이제 그런 의도를 전략적 의도를 파월 의장이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7월에 75bp 또 8월은 없으니까요. 9월에 50bp 빅스텝으로 가고 11월과 12월 올해 마지막 두 번의 금리 정책 회의에서는 베이비 스텝으로 가거나 아니면 혹시 물가가 안 잡히면 유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불 이하로 안 내려오면 네. 거꾸로 올라가면 뭐 11월에도 한번 50bp. 그래서 하지만 12월 정도에는 유가가 안정되고 전체적으로 수요도 많이 줄 거기 때문에 경기도 침체 약간 내려오고 미국의 실업률도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네. 12월은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5월에 어쨌든 빅스텝 그리고 6월에 자이언트 스텝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 긴축의 사이클이 가장 가파르고 매파적인 기간은 사실은 9월 정도면 끝난다라는 거고요. 10월 이후에는 어쨌든 한풀 연준의 통화 긴축의 어떠한 그 상승세도 강도도 조금 누그러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한다면 통화 긴축에 따른 마켓의 어떤 부담이나 스트레스는 지금 3분기가 가장 최고조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은 조금 시장의 위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 연준의 금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사실 선제적으로 먼저 금리를 올렸는데 이렇게까지 심화될지 모르고 너무 조금씩 올렸어요. 그러다가 네. 지금 한순간에 잡혀버린 꼴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연준이 7월에 0.75를 올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더 올려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물가가 뭐 5월 생산자 물가가 9.7%고 네. 6월 소비자 물가가 6% 찍는 거 아닌가 지금 불안감이 크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아무래도 7월 14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빅스텝 50bp 인상 가능성이 지금 뭐 88, 90% 이상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7월에 50bp를 인상해도 그렇죠. 연준이 75bp를 올려버리면 기준금리 차이가 25bp 차이가 나고 또 나머지 정책회의 한 4번 나온 뭐 7월을 제외한 3번의 정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베이비 스텝으로 가고 연준은 50bp 또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 연말에 미국 기준금리는 3.50%에 네. 도달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콜금리는 3.0%. 그러면 한 50bp가 차이 나는데 뭐 이 정도는 뭐 50bp 차이 난다고 뭐 외국인 자금이 다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요? 과거에도 뭐 금리차가 역전됐을 때 다 빠져나간 건 아니고 지금은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한국이 어쨌든 뭐 이렇게 동네북이 된 그런 느낌. 외국인들이 일단 현금화할 수 있는 뭐 그런 유동성이 확보된 그런 한국 시장이 먼저 매도 타겟이 되고 특히 경기 민감주가 많기 때문에 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컸는데요. 그 금리 차이가 뭐 한 25bp나 50bp 차이 난다고 조금 그렇게 너무 지나친 추가적인 환율 약세라든지 외국인 자금의 이탈을
염려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뭐 조금이라도 역전되면 이것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하는 0.5%포인트, 0.05%포인트였나요? 네, 0.5% 총 연말까지 봤을 네. 때 그 정도의 차이는 크게 외국인의 자금 이탈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현 시점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투자처는 무엇일지, 물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포트를 싹 다 정리하고 새롭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조금씩 정리할 수 있는 찬스가 온다면 네. 그때는 어느 쪽으로 포트를 좀 변화시키는 게 좋을까요? 네, 첫 번째는 지금 1, 2분기에 수익률이 좋았던 원자재 에너지 관련주들은 조금 출구 전략을 취하는 것이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수요가 안정되면 수요가 둔화되면 에너지 가격도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고요. 아무래도 현금 비중을 조금 일정 비중 유지하면서 하반기 전체의 박스권 장세에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스타일로는 저는 필수 소비재나 방어주, 배당주 이렇게 해서 약간 보수적으로 여전히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미국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기술주들이 반등이 컸는데 그거는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봅니다. 기술주 고밸류에이션 주식은 단기 트레이딩 영역이고 짧게 이렇게 뭐 트레이딩으로 하시는 거는 괜찮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하반기 내내 여전히 방어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필수 소비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이라던가 뭐 방어를 할 수 있는 그쪽으로 가치주 쪽으로 조심스럽게 포트를 구성하자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포트폴리오를 이야기한다라는 건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하더라도 바로 뭐 이전에 코로나 시기 때처럼 V자 반등보다는 조금 우리가 두려워할 게 걱정할 게 아직 남아있다라고 들리거든요. 조심스럽게 포트를 짠다는 건. 그럼 연내에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시는 건지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뭐 연준이 조금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뭐 곧 동결하고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종점에 왔다. 네. 종점에 딱 도달한 건 아니지만 뭐 3개월, 6개월 후에 좀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일단 금리 인상은 안 할 거다. 왜냐하면 경기가 침체되고 또 그런 이유로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연준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뭐 신뢰 있는 그러한 그 증거, 네.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 이런 것들이 보이는 시점이 내년 3월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말씀 주셨듯이 2020년 3월에 나왔던 V자 반등보다는 U자형으로 박스권을 계속 다지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기간이 하반기 내내 조금 길어지면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이후에 뭐 추세적이고 굉장히 강한 어떤 반등이 나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 생존 전략 여전히 보수적으로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이겨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항상 주식시장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필 저희가 직전에 봤던 게 정말 불장, 동학개비 운동이 먹혔던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더 타격이 좀 더 크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이런 시장을 이제는 받아들이고 준비하면서 당분간 U자 반등 그리고 박스권 장세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저희 가치주, 방어주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러한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포트폴리오를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코노미스트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